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뭐, 작은 얼굴, 하얀 피부, 갸름한 특성 같은 거요.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의 기준인데, 이게 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 하는 생각. 어쩌면 이게 아주 오래된 기준이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말이에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이야기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가끔 보이는 조선미인도라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가졌던 시선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들여다볼까 해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러 자료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한국민족문해백과사전이나 고려대 KU뉴스, 관련 논문들, 또 오마이뉴스, 연세대 춘추, 한겨레 20일 기사 같은 언론 자료들, 그리고 국제미용성형의학학회 ISAPS라고 하죠. 거기 통계 인용 기사까지 참고했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게 과거 식민지 시대에는 어떻게 이용됐고 그 역사가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탐구해 보시죠. 자, 시작해볼까요?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조선미인도 보신 분들 아마 꽤 있으실 거예요. 뭐랄까, 딱 보면 각 지역별 미인 특징을 막 분석해 놓은 지도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 네네. 그거 저도 본 적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런 조선미인도라는 지도는 실제로는 없습니다. 아마 그게 1918년에 나온 조선미인 보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생긴 오해거나 아니면 후대에 누가 좀 재미로 만들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조선미인 보감이요? 그건 어떤 책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무슨 미인 화보집 같기도 하고요. 네, 뭐 형태는 화보집이 맞긴 한데요. 목적은 좀 달랐어요. 당시 경성일보사 사장이었던 아오야나기 코타로라는 일본인하고 서적상 지송욱 씨가 같이 만든 건데요. 경성, 진주, 대구, 평양 이런 주요 도시의 권번 소속 기생들 있잖아요. 한 600명 넘는 분들의 사진이랑 나이, 고향, 사는 곳, 잘하는 기회 같은 거 그런 정보를 좀 나열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기생 인명록, 명부? 거기에 더 가깝죠. 무슨 미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미의 기준을 탐구했다기보다는 특정 직업군 여성들의 신상 명세서에 가까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겉으로는 풍속 교화 이런 명분을 내세웠다고 하던데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랬죠. 하지만 실제 목적은 좀 다른 데 있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아무래도 일본인들이 조선의 기생 문화를 좀 파악하고 관리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목적, 그게 더 컸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선 여성 전체의 평균 얼굴이라든가 지역별 미인을 분석했다. 이건 전혀 아닌 거죠. 지금 떠도는 그 지도는 글쎄요. 후대에 재구성됐거나 아니면 그냥 유머 같은 걸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일본이 당시에 조선인 외모에 아예 관심이 없었냐 하면 그건 또 아니지 않나요? 어떤 인류학적인 조사 같은 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아, 맞아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도리 류조라는 인류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남긴 사진이 수천 점인데 그중에 상당수가 신체 계층용 사진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백정처럼 당시 사회적으로 좀 천대받던 계층을 집중적으로 찍으면서 서양 인류학자들 기준을 막 가져와서 조선인을 인종적으로 덜 발달했다 이런 식으로 좀 규정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보여요. 조선 총독부가 남긴 사진 자료들도 방대하잖아요. 한 3만 8천 점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것도 보면 유독 막 낡은 집, 초라한 옷차림, 이런 빈곤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결국 조선은 후진적이니까 일본이 지배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각자료로 활용된 측면이 있죠.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네요. 아니, 왜 일본은 단순히 외모를 기록하는 걸 넘어서 그렇게 조선인의 외모를 분류하고 측정하고 또 특정 이미지를 강조하려고 했을까요? 단순히 미역적인 호기심? 이런 것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이면에는 명백하게 식민 통치 전략이 깔려 있었다고 봐야죠. 조선을 병합하고 나서 민족성 연구 이런 명목으로 인류학, 민속학 조사를 막 벌였어요. 근데 도리 류조의 그런 신체 측정 활동 같은 거는 조선인을 생물학적으로 좀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규정해서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이 아주 강했죠. 당시 서양에서 막 유행하던 우생학적 관점 있잖아요. 인종 간의 우열이 있다 이런 생각. 거기에 기반해서 조선인의 신체 특징,
예를 들면 얼굴 형태나 두상 같은 거를 일본인보다 열등하게 작거나 둥글거나 이런 식으로 묘사하려고 애쓴 흔적들이 보여요. 아까 말씀하신 그 조선 미인보감 있잖아요. 그 책은 그럼 그런 통치 전략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제작자 중 한 명이 경찰 출신이라는 것도 좀 흥미롭고요. 네, 그 배경이 중요합니다. 아오야나기 코타로가 경찰 출신이었다는 점. 이게 이 책이 단순한 화보집이 아니라 어쩌면 기생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거든요. 당시 일본 경찰이 위생이나 풍속 문제 삼아서 기생들을 단속 대상으로 봤어요. 음란하고 비생산적인 존재, 약간 이런 시각으로 관리했는데 조선미인보감이 그 관리 대상 파악에 꽤 유용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마이뉴스 기사에서도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동시에 이 책은 또 다른 역할도 했는데요. 조선 기생을 뭔가 이국적인, 영어로 하면 익사릭한 그런 대상으로 포장해서 일본 본토나 서양에 알리는 약간 선전물 같은 역할도 한 거죠. 박람회나 잡지 같은 데서 기생사진이 종종 신비롭지만 낙후된 조선 이미지랑 같이 소비됐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문명화된 일본 이미지를 부각하고 일본인들의 우월감을 자극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신체 특징을 가지고 얘네는 열등하다, 우리는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나누려고 한 건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도리류조 연구를 보면요. 주로 백정 같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예를 들어 콧대가 별로 없다, 뒤통수가 납작하다 이런 특징들을 일부러 부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외형적인 특징이 마치 덜 진화된 인종의 증거인 것처럼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조선인을 동남아시아계나 몽골계와 연결지으면서 일본이 문명화시켜야 할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어요. 반면에 일본인은 콧대 높고 머리가 앞뒤로 긴 소위 장두형의 우월한 인종이다 이렇게 묘사했고요. 와,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국인 얼굴 형태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조용진 교수님 지적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요. 이분 말씀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연구자들이 의도적으로 좀 길고 갸름한 얼굴을 이상형으로 제시하면서 대구미인 같은 말이 유행하게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얼굴 이꼴 미인이라는 공식이 이때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거죠. 연세대 춘추 기사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특정 외모를 기준으로 우열을 나누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갸름한 얼굴 같은 특정 미의 기준이 부각됐을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이런 인식이 그럼 단순히 연구에만 머문 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막 퍼져나갔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나 인식들은 교과서, 신문사파, 엽서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퍼져나갔어요. 심지어 신문 기사 같은 데서는 일본식 외모를 가진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좋다, 이런 내용이 실리기도 했고요. 또 기생관리나 위생검열 같은 실제 정책들은 여성의 몸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죠. 결국에는 이런 신체적 특징에 대한 편견이 인종차별의 근거로 활용되고 미개하다는 프레임은 교육이나 취업 같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식민 통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데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또 퍼뜨려진 외모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스며들게 됐을까요? 미디어 역할이 정말 컸겠네요. 네, 결정적이었죠. 신문, 잡지, 박람회, 엽서 이게 다 주요 통로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조선미인보감의 기생사진들 있잖아요. 이게 엽서로 만들어져서 관광객이나 일본 본토로 엄청 팔려나갔거든요. 이게 조선을 뭔가 이국적인 구경거리로 만들면서 동시에 조선 여성을 타자화하는 그런 시선을 확산시킨 거죠. 국내 언론도 역할을 했다고요? 네, 국내 언론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겨레 20일 기사를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당시 신문들이 막 체격 비교 기사 같은 거 싣고 몸이 뚱뚱한 사람 이렇게 고쳐라 이런 다이어트 기사도 내보냈대요. 심지어 뚱뚱한 사람을 좀 조롱하는 듯한 만어까지 실었다고 하고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이렇게 날씬함을 권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풍만함을 조선 고유의 미다 이렇게 인정하는 듯한 이중적인 태도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생에 가는 허리, 개미허리 이런 걸 강조하는 광고 같은 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시선도 아주 강했고요. 학교 교육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그럼요. 학교에서는 수신이나 국어 같은 과목 통해서 일본식 예절이나 단정한 외모를 엄청 강조했죠.
남성들 단발령 이후에 여성들 사이에서도 서양식 모자를 쓴다거나 옷차림이 변하잖아요. 속치마 길이가 짧아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뭔가 근대적인 걸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몸을 시대에 맞게 좀 개조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퍼져나간 거죠. 특히 머리 모양 변화가 컸다고요? 네, 헤어스타일 변화가 아주 컸어요. 미용실, 그때는 미장원이라고 불렀죠. 이 미장원이 등장하면서 큰 역할을 했는데요. 한국민족문화 백과사전을 보면 1920년대에 처음 미용실이 생기고 1930년대에는 단발이랑 파마가 엄청 유행하면서 미장원 수가 확 늘었다고 해요. 이런 새로운 스타일들이 뭔가 서구적인 것, 그리고 신여성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거죠. 듣다 보니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그냥 다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원래 가지고 있던 미의 기준하고는 좀 달랐을 텐데 말이죠. 물론 저항이나 혼란도 당연히 있었죠. 전통적으로는 복스럽고 좀 둥근 얼굴, 이런 걸 미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더 강했잖아요. 근데 식민 통치랑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길고 갸름한 얼굴, 그러니까 대구 미인으로 대표되는 그런 스타일이 새로운 미의 기준으로 떠오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연세대 춘추 기사에서도 이런 변화를 짚고 있고요. 하지만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다. 네, 그런 측면도 있어요. 오슬로 국립대학의 박노자 교수님 분석이 흥미로운데요. 날씬한 몸매가 절대적인 미의 기준이 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그 이전에는 오히려 풍만한 몸이 건강이나 다산의 상징으로 긍정적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매체들도 보면 다이어트를 권하면서도 또 풍만함을 조선 전통의 미라고 언급하는 등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고요. 화가들도 1930년대 후반까지는 계속 풍만한 여체를 미의 대상으로 그렸다고 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뭔가 서구적이고 근대적이라고 여겨진 날씬함, 갸름함 이런 걸 동경하는 마음이 생기면서도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풍만함이나 둥근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이게 막 공존하는 일종의 이중적인 미의식 같은 게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복합적인 시선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과거의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외모들 있잖아요. 작고 하얀 얼굴, 쌍꺼풀 진 큰 눈, 높은 코 이런 기준들은 그럼 어디서 왔다고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연결 지점을 우리가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느끼는 그 미의 기준들 중 상당 부분이 어쩌면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일본과 서구의 기준이 막 뒤섞인 결과일 수 있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일본 학자들이 퍼뜨렸던 갸름한 얼굴형 선호, 그 대구민 트렌드 있잖아요. 그거랑 해방 이후에 서구 문화 영향으로 뚜렷하고 입체적인 이목구비를 선호하는 경향, 이게 합쳐졌을 수 있다는 거죠. 연세대 춘추에서 지적한 내용과도 연결되는 지점이고요. 몸매 기준도 마찬가지죠. 박노자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전엔 건강미를 상징했던 풍만함 대신에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다이어트나 가는 허리가 강조되고 그러면서 날씬함이 매력의 아주 중요한 조건처럼 자리 잡게 된 흐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취향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사회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들도 꽤 명확하잖아요. 네, 통계가 그걸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그 국제미용성형회화학회 ISAPS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관 통계를 보면 한국이 인구 대비 미용 성형 수술 건수에서 계속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수술 경험이 굉장히 흔하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고요. 미백 화장품 시장이나 다이어트 산업 규모만 봐도 하얗고 날씬한 몸이라는 기준이 얼마나 강력한 사회적 힘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외모가 곧 경쟁력이다.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해요. 외모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랑 과거 식민지 시대의 어떤 잔재라고 할까요? 그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요. 외모를 너무 중시하고 특정 기준을 강요하는 문화는 사실 채용이나 결혼, 인간관계 같은 여러 영역에서 실제로 차별이나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뿌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거에 도리류조가 신체 특징으로 막 우열을 나누려고 했던 것처럼
외모를 기준으로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분류하려 했던 그 식민지 시대의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는 건 아닌지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유독 하얗고 갸름한 얼굴을 더 매력적이라고 느낄까? 그 이유 중 하나가 어쩌면 그런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정치적이고 또 권력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네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은 결코 순수하게 그냥 미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일제는 신체 측정이나 기생사진 같은 걸 통해서 조선인을 열등하게 보이게 만들고 문화를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미의 기준을 교묘하게 활용했던 거죠. 고려대 K뉴스 기자에서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오늘날에도 외모가 사회적인 성공이나 기회와 연결되는 현실을 보면 외모에 대한 편견이 단순히 개인의 취향을 넘어서 어떤 구조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의 기준으로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만들어진 기준에 맞춰서 보고 있는 걸까요? 저는 미의 기준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라 역사와 사회 속에서 계속 변해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박노자 교수님 지적처럼 풍만함이 미덕이던 시대도 있었고 또 남성적인 시각이 반영된 가는 허리가 강조되던 시대도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기준 역시 절대적인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사회가 제시하는 어떤 획일적인 기준에 무조건 나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다양한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오늘 저희가 조선미인도라는 어떻게 보면 좀 잘못 알려진 이미지에서 출발했지만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이는 현재의 미의 기준 속에 숨겨진 어떤 일제강점기의 그림자 같은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아는 것은 현재를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해요. 획일적인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기 모습 그대로의 어떤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몸과 얼굴은 그 자체로 식민과 근대화라는 아주 복잡한 역사를 관통해온 살아있는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저희는 소위 조선 미인도라는 것은 실존하지 않았고 그 오해의 근원이 된 조선 미인보감은 기생 명부 같은 것이었으며 일본은 인류학적 사진 등을 통해서 조선인의 외모를 왜곡하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 했다는 사실들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는 미의 기준 중 일부는 어쩌면 일제의 의도와 서구 미각의 결합된 결과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저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건 누가 정해주는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의 고유함 속에서 발견하고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모습들이 그 자체로 존중받을 때 우리 사회의 아름다움은 훨씬 더 풍성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꼭 하얗고 갸름해야만 예쁜 걸까? 이런 고정관념 대신에 내 얼굴과 몸에 담긴 나만의 이야기를 한번 발견해 보는 거죠. 그리고 주변 분들과 당신에게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으로 한번 대화를 시작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들 중에서 과연 얼마만큼이 진정으로 나의 시선이고 또 얼마만큼이 과거의 어떤 통제와 분류가 남긴 메아리일까요? 우리 스스로 아름다움을 정의하기 시작할 때 과연 어떤 변화가 가능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